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퇴근길 가볍게 즐기던 맥주 한 잔의 여유, 이제는 가볍지 않은 풍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도내 호프집 3곳 중에 한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문화가 바뀐 데다 술값 인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어려움을 겪는 건 호프집뿐만이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한 명당 부채액은 평균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 원 증가했는데요. 올해도 불경기와 고금리 여파로 지역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하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하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까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중간평가이자 유력 대권주자들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피튀기는 진검승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주요 선거 때마다 총선 승부처로 꼽히는 강원 지역 표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총선 D-3개월 강원 민심으로 살펴본 선거 판세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총선 바로 밑인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도내 방송 3사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 도민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5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긍정평가는 37%에 그쳤습니다. 지금 여론만 놓고 봤을 때는 정권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것 같은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딱 중간 지점에서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근데 모든 역대 선거에서 중간 지점에 치러진 모든 선거가 뭐 총선이 치러지던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다 정권에 대한 심판이 가장 큰 이슈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랄까요, 기대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그것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쇄신과 개혁의 방향에 물꼬를 트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새로운 물꼬를 좀 짊어지고 나갈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어쨌거나 정권 심판론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정당으로 더 변신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러지는 대부분의 선거, 뭐 총선이 그 대표적이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래서 뭐 현 정권이 혹은 얼마나 많이 이제 일을 했는가 하는 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지지율과 지금 이제 국정 운영 지지도 이러한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대통령 지지율도 35.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40%가 안 되는 것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4월 10일 날 있을 총선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뭐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향의 공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이 뻔히 아는 사람들을 다시 등장시킬 거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표를 얻는 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대통령의 지지율 살펴봤고 이어서 도민들의 정당 지지도 한번 보죠. 역시 도내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8개 선거구의 정당 지지도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지난 대선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의 표심은 전국의 득표율과 다르게 보수 정당의 힘을 몰아줬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게는 영서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와 진보가 6대4 이렇게 보고요.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대5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동, 영서, 정서가 진보 보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영서 지역에서는 진보가 유리할 수 있고요.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수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 강원도 표심은 또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선거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도농 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이나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야권이 좀 강세를 보이는 형태고요. 그리고 군단위 지역은 그리고 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수 진영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라든지 당의 전국적인 지지도의 추이를 봤을 때 그래도 강원도는 보수 진영이 견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수 진영이 견인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보수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의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다음 총선에서 지금 현재의 인물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쇄신과 개혁의 방향성에서 강원도의 인물 교체라든지 또 특히 뭐 윤핵관, 신핵관으로 네. 거론되는 이런 현역 의원들의 거취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전체적인 선거 흐름을 또 좌우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역시 도내 방송 3사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8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선거구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면 잠깐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은 허영 국회의원, 원주, 울은 송기영 국회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릉 선거구에선 권성동 국회의원이 우세했고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 유상범 국회의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국회의원,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선거구는 이철규 국회의원이 우세했습니다. 현역 우세인 6개 선거구 가운데 두 분이 주목하고 계신 핵심 승부처는 어딜까요, 황 전 의원님?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면 네. 현역 의원 이외의 새로운 도전자들이 주목되는 도전자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선거 판도에 있어서 어쨌든 양당 다 좀 아쉽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아성이 굉장히 높다. 이 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자들이 인지도라든지 또 그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잘 설명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이 6개 선거구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춘천갑 선거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춘천갑 선거구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후보에는 그 현역 비례대표입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노영호 후보가 있고 또 중앙 관직에서 또 큰 역할을 했던 또 박영춘 도전자라는 분이 있고 네. 이 외에 여러 도전자들의 국민의힘의 도전자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의 공천을 이뤄내고 그 탄력을 받아서 허영 후보에게 도전하느냐 이게 대단히 좀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외에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나 또 이철규 의원의
거취와 또 이런 향방, 당의 공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예. 굉장히 주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키우는 거죠. 경쟁자를 미리미리 좀 싹을 자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나 더군다나 영동지역은 민주당 쪽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좀 본 것들에 의해서는 일단은 현 의원을 50% 이상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천하기도 뭐하고 또 이제 공천을 안 하기도 뭐한 상황이거든요. 현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이항수 의원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도 재신을 묻는 의향에서 47%는 그대로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43%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오차범위 안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야당의 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거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 이제 춘천, 화천, 양구, 갑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원주, 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릉 선거구, 그다음에 저 홍천, 횡성, 영월, 평창 뭐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동태, 삼정.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큰 변수가 없으면 아마 그냥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하고 원주, 갑 선거구도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안을 들여다보면은 춘천, 을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한교우 의원 26%,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19%로 7%포인트 차이입니다. 예. 최 전 지사는 뭐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예.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문제는 본인이 예,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런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특별한 인사가 없다. 지금 뭐 두 분 계시지만은 지지율이 워낙 낮지 않습니까? 낮기 예.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최문순 전 지사를 갖다가 뭐 경쟁자로 내세울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지지율이 50%를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최문순 지사가 나가겠다고 선언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그렇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 왜? 네. 지금 이제 본인이 12년 동안 삼선을 통해서 강원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태 현 지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알펜시아, 레고랜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본인이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확인시키는 것. 아마 그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등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문순 전 지사 출마할까요? 춘천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본인의 그 여러 가지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증폭시키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전에 나서면 본인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또 뭐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집중되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소위 말하는 로톤으로다가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최문순 지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대단히 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의 8개 선거구 중에서 현역 의원 이외의 분들이 별로 도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예.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그 사람이 누구야라는 것과 그 사람 이라는 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것은 대단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사된 이 여론조사 앞서 보여주신 여론조사에서도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라고 알 정도의 후보자가 도전자로 나왔을 경우에 대단히 높은 지지도를 그분들이 받고 있거든요. 네. 이랬을 때 그분에 대한 어쨌든 각 당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를 새로운 도전자로 출마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와 또 당의 입장들이 얽혀져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지역구의 인지도로 보면은 최문순 지사가 제일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삼선 도지사 쉽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뭐 본인은 일단은 얘기 안 했지만은 저는 충분히 본인이 뭐 주권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또 떠밀릴 수도 있고. 예. 상반된 의견을 보이셨고요. 춘천을 살펴봤고 이제 원주 갑으로 가보죠. 원주 갑도 뭐 오차범위의 접전이에요. 2년 전에 보궐선거 통해서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최근 실시한 도내 방송 3사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원창묵 전 원주시장 26%, 박정화 국회의원 22%, 오차범위의 접전입니다. 황 전 의원님, 원주 갑 선거구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선거구가 될 그렇죠.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거나 저는 박정화 의원이 이제 보궐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라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로 나선 후보자가 사실은 원주시장을 역임했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진보와 보수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물 싸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대단히 팽팽한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도 각 당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주고 가장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집중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 제가 강원도 전체 8개 지역구를 놓고 보면은 이 지역구가 가장 젊고 지식인층들이 좀 많이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런 것은 이제 진보적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이제 박정화 의원이 이제 당선된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광재 이제 의원이 그만두고 이제 도지사로 이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거고, 또 거기에 이제 원창무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년을 했지만 갑자기 이제 등판한 이런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뭐 가장 핫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이, 선거가 될 만한 지역은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정서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주 울도 역시 열기가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자가 10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월요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황 전 의원님, 매년 춘천에서 개최했었는데 국민의힘 신년회 장소를 험진 원주로 바꿨어요. 이거 원주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데 물론 이제 대부분의 도당의 행사가 춘천에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당 사무국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뭐 춘천이 또 수부기 때문에 춘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원주에서도 사실은 많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가 뭐 원주에서 치러진 것이 크게 저는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원주 지역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의 당원들이 모이기가 좀 접근성이 좀 가장 중간 지대이기 때문에 원주 지역에서도 행사를 좀 많이 치렀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번 총선에서 원주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강원도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번에 오셔서 3번은 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3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접전이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 또 특히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서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민주당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원주가 강원의 중원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진보세가 또 강한 곳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질문을 생각하세요? 황 전 의원께 하신 황 거예요? 전 의원 그럼 어떻게 답변 주시죠. 생각하세요? 예. 글쎄 제가 김우진 앵커한테 질문을 받아봤는데 옆에서 질문 받아보자 아니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당의 대표가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당의 대표가 이 선거 지역에 몇 번을 왔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관심을 가지고 보여져요. 있다. 그리고 또 중앙에서. 저는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전국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강원도 연고는 대단히 강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애착을 많이 보여줄수록 뭐 도민들의 마음도 영향력은 움직일 수 있을 있다. 것이다. 이렇게 오케이,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은 갑을이 모두 민주당이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원주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강원도 전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원주의 갑을 선거구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또 그리고 당선 가능한 인사를 공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의 인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경선을 치를 것인지, 선택을 할 것인가가 저는 이 원주 갑을에서 국민의힘이 과거 21대 둘 다 민주당이 됐지만은 한 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춘천 갑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하느냐가 이번에 아마 좀 뭐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어쨌든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답답한 노릇인데 현행 선거구로 유지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은 선거구 획정이 변수가 될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원서부터 속초까지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21대 선거구 그대로 획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대로 선거를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22대 선거구가 지금처럼 철원부터 속초까지 바뀌었다. 아마 선거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쪽뿐만 아니라 춘천도 문제가 돼요. 춘천도 지금 이제 화천 양구 여기 다 지금 연계해가지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예.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난리 쳐야죠. 그렇죠. 예, 황 의원 머리도 깎고 좀 이렇게. 가끔씩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황 전 의원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일단은 왜 이런 선거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영 선거구가 다시 등장했는가 하면은 춘천은 이제 부득이하게 지난번에 갑을을 쪼개야 돼 예. 을을 어쨌든 철원 하천 양구랑 합쳤는데 이거는 한 번의 선거에 관해서 부득이하게 획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들이 좀 달려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동일한 자치단체를 쪼개서 다른 시군과 묶어서 선거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임시 방편을 썼는데 그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한 자치단체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였고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런 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변수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거구가 획정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그냥 강원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강원도 와보고 철원부터 좀 속초까지 좀 가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볼펜만 갖고 정리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월 10일이 언젠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가 며칠 남겨놓지 않고 지 맘대로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데 자기는 법을 어겨놓고는 다른 사람하고 법 지키라 그러고 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게나 이제 말입니다. 제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왜 그러냐면 쏙쏙 와닿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신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빨리 결정이 돼야 신인들이 등장해서 선거 운동도 하고 얼굴도 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선거가 획정이 안 되고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아가지고 결정해 놓으면 아 누가 어디에 가가지고 뭐 인사를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그렇죠. 문제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어쨌든 저희는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인 이슈 오늘 총선 D-3개월 강원 민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슈워드 선정 시간이거든요. 교수님 이슈워드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저는 민심이 천심이다.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주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민심은 본인이 한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황 전 의원님, 저는 국민의 눈물을 이슈워드로 국민의 선정했는데요. 눈물이요. 예.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선량들이 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원한다면 정말로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잘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각 당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많이 공천하면 그 당은 아마도 좋은 결과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에서는 보수가 강세를 보인 강원 지역. 하지만 최근에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제 석 달 남았거든요. 강원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지 시사인 이슈는 총선 레이더를 켜고 계속해서 판세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영철 전 국회의원, 김영식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1월 10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